안녕하세요. 애들리 채널의 GDPR 관련 CJU 판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GDPR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개념, 개인정보와 컨트롤러에 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JU 판례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맞아요. 이 두 개념은 GDPR의 적용 범위와 규정 준수 의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죠. 개인정보가 뭔지 정확히 이해해야 GDPR이 적용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컨트롤러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GDPR 준수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복잡한 데이터 처리 생태계에서 컨트롤러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CJU의 판례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오늘은 GDPR에서의 이 개념들의 기본 정의부터 시작해서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고 판례 경향을 분석한 다음 실무적인 시사점까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GDPR에서 이 두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부터 시작할까요? 네, GDPR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 즉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해요. 여기서 식별 가능한 자연인이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별자로는 이름, 식별번호부터 위치 데이터, 온라인 식별자까지 다양한 예시를 들고 있죠. 또한 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더 분석해보면 첫째로 모든 정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정보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설정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도 포함될 수 있죠. 둘째로 정보가 개인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는 내용, 목적, 결과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정보가 해당 개인에 관한 것인지, 해당 개인과 관련된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또는 그 처리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셋째로 중요한 건 식별 가능성인데 GDPR 전문 리사이텔 제26항에서는 합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수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제 컨트롤러에 대해 살펴볼까요? GDPR 제4조 제7호에 따르면 컨트롤러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목적과 수단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목적은 왜 처리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수단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도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GDPR 제26조에서는 공동 컨트롤러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2명 이상의 컨트롤러가 공동으로 처리 목적과 수단을 결정할 경우 이들은 공동 컨트롤러가 되고 각자의 책임 범위를 투명하게 결정해야 하죠. 이 두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는 CJU의 판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개인정보 개념과 관련된 주요 판례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판례 중 하나는 2016년의 브레이어 사건인 것 같아요. 네, 브레이어 사건은 동적 IP 주소가 개인정보인지에 관한 판결이었죠. 팬닉 브레이어라는 사람이 독일 연방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이 웹사이트들이 그의 IP 주소를 로그 파일에 저장했어요. 브레이어는 이 정보 저장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핵심 쟁점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어 동적 IP 주소, 즉 매번 바뀌는 IP 주소가 개인정보인지였죠. 특히 웹사이트 운영자는 직접 이 IP 주소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 많이 추가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CJU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ISP를 통해 합법적인 수단, 예컨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관계 당국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동적 IP 주소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의 중요한 점은 식별 가능성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직접 식별 능력이 없더라도
제3자의 추가 정보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판례는 2017년의 노예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시험 답안과 채점관의 코멘트가 개인정보인지가 쟁점이었어요. 맞아요. 피터 노액이라는 수습회계사가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후 자신의 답안지를 개인정보로서 접근할 권리를 주장했는데 해당 기관은 시험 답안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거부했죠. CJEU는 시험 답안은 응시자의 지식과 능력을 반영하고 그의 전문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판결했어요. 특히 중요한 건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주관적 평가나 의견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거죠. 2022년의 리투아니아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사건도 중요한데요. 이 사건에서는 간접적으로 민감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의 처리가 문제되었어요. 리투아니아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배우자나 파트너 이름을 포함한 이해관계 신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는데 CJEU는 이 정보가 간접적으로 개인의 성적 지향을 드러낼 수 있다면 특별범주의 개인정보, 즉 민감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고 판결했죠. 또 2024년 초의 IAB 유러프 사건도 중요해요.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광고 기술 분야의 투명성 및 동의 프레임워크 TCF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동의 설정을 저장하는 코드인 TC 문자열, TC 스트링, 이 개인정보인지가 쟁점이었죠. CJEU는 TC 문자열 자체로는 사용자를 직접 식별하지 않더라도 IP 주소와 같은 식별자와 결합될 수 있고 IAB 유럽이나 그 회원사들이 이러한 결합을 통해 사용자를 식별할 합리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그리고 2024년의 린덴아포테케 사건에서는 온라인 약국에서 비처방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입력하는 정보, 즉 이름, 주소, 주문 의약품 정보가 GDPR 제9조의 건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어요. CJEU는 이 정보가 해당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므로 건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정보의 정확성이나 컨트롤러의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 의약품과 개인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관련 데이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024년의 오시 사건에서는 식별 가능성 판단 기준이 다뤄졌어요. 유럽 사기방지청 OLAF 보도자료에 특정인의 성별, 국적, 부친의 직업, 연구 프로젝트 정보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 정보만으로도 개인이 식별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죠. CJEU는 식별 가능성은 평균적인 독자가 아닌 컨트롤러나 제3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여러 정보 조각을 결합하여 상당한 노력 없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컨트롤러 개념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죠. 이 분야에서 중요한 첫 판례는 2018년의 비르트 샤프트 아카데미 사건이네요. 맞아요. 이 사건에서는 교육 서비스 회사가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운영했는데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인사이츠 기능을 통해 방문자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어요. 독일 데이터 보호 감독기구는 이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고 이것이 맞는지가 쟁점이었죠. CJEU는 팬페이지 운영자가 방문자 통계를 얻기 위해 대상 고객 설정 등 처리의 목적과 수단 결정에 참여했으므로 페이스북과 공동 컨트롤러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어요. 회사가 페이스북의 데이터 처리 정책이나 쿠키 사용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팬페이지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중요 판례로는 2018년에 여호와의 증인 사건이 있어요. 신도들이 호별 방문 전도 활동 중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종교단체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였죠. CJEU는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전도 활동을 조직, 조정, 장려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해당 단체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면 신도들과 함께 공동 컨트롤러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직접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거나 명시적 지침을 주지 않았더라도 공동 컨트롤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019년의 패션 아이디 사건도 중요한데요. 온라인 유료 판매업체가 자사 웹사이트에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을 삽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CJEU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좋아요 버튼을 삽입함으로써 방문자 데이터가 페이스북으로 전송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데이터 수집 및 전송 단계에 한해서는 페이스북과 공동 컨트롤러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전송 이후 페이스북의 후속 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죠. 2023년의 리투아니아 국립공중보건센터 사건에서는
앱 개발 위탁 상황에서의 컨트롤러 지위가 다뤄졌어요. 리투아니아 국립공중보건센터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 개발을 민간 기업에 위탁했는데 공식 계약 체결 전이었지만 앱의 목적과 수단 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동 컨트롤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죠. CJU는 공식적인 계약이나 소유권이 없더라도 해당 처리의 목적과 수단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면 컨트롤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공동 컨트롤러십은 명시적 합의가 아닌 사실상의 공동 결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거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2024년의 IAB 유럽 사건에서는 업계 표준을 설정하는 단체의 컨트롤러 지위도 다뤄졌어요. IAB 유럽이 TCF라는 규칙과 기술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회원사들의 TC 문자열 처리에 대해 공동 컨트롤러인지가 문제였죠. CJU는 IAB 유럽이 TC 문자열의 생성, 저장, 공유 방식 등 처리의 수단을 결정하고 GDPR 준수라는 TCF의 목적 설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특정 처리에 대해 회원사들과 공동 컨트롤러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TC 문자열을 이용한 후속 광고 활동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했죠.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CJEU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네, 개인정보 개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확장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동적 IP 주소, 시험 답안, TC 문자열, 수기 서명, 비처방 의약품 구매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인정하고 있죠. 특히 식별 가능성 판단에서 합리적 수단 테스트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컨트롤러 자신이 직접 식별할 수 없더라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와 결합하여 합리적인 노력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거죠. 이러한 확장적 해석은 GDPR의 근본 목적, 즉 데이터 보호 기본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데이터 주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문턱을 낮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컨트롤러 개념에 대해서도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해석 경향이 뚜렷해요. 계약상 명칭이나 형식적 관계보다는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 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시하죠. 특히 공동 컨트롤러십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처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거나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처리의 목적과 수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공동 컨트롤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현대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책임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여요. 데이터 처리 체인의 모든 중요한 행위자들에게 GDPR 준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정보 주체 보호를 강화하려는 거죠. 또한 특별한 범주의 개인정보, 즉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리투아니아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사건에서는 간접적으로 성적 지향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도 민감정보로 봤고 린덴아포테켓 사건에서는 비처방 의약품 구매 정보도 건강정보로 인정했죠. 이런 판례 경향을 보면 GDPR의 적용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종류의 정보가 개인정보로 인정되고 더 많은 주체들이 컨트롤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조직들이 GDPR 준수를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데이터 매핑과 식별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개인정보로 관리하지 않는 데이터들 중에서도 CJEU의 확장적 해석에 비추어 GDP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특히 온라인 식별자, 내부 평가 자료,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식별 가능한 데이터 등이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파트너십이나 계약 관계에서 컨트롤러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소셜미디어 마케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외부 앱이나 솔루션 도입 등에서 공동 컨트롤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GDPR 제26조에 따라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하죠. 세 번째로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관련 주체들의 컨트롤러 지위를 계속 평가하고 관리 체계를 업데이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투명성 강화와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준비도 중요해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컨트롤러로서의 책임이 확대될수록 정보 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들의 권리 행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죠. 이런 판례 경향을 볼 때
앞으로 데이터 보호 법규 준수는 더욱 복잡하고 부담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강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CJEU의 판례들은 결국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이라는 GDPR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GDPR의 핵심 개념인 개인정보와 컨트롤러에 관한 CJEU 판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네, 개인정보 개념에 대해서는 CJEU가 일관되게 확장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인정하고 식별 가능성 판단에서 합리적 수단 테스트를 중요시하며 제3자가 보유한 추가 정보를 통한 식별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죠. 컨트롤러 개념에 대해서도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누가 실제로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지 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죠. 특히 공동 컨트롤러십을 넓게 인정해서 데이터 처리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고요. 이러한 해석 경향은 GDPR의 근본 목적인 데이터 주체의 기본권 보호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런 경향을 잘 이해하고 데이터 매핑, 계약 관계 검토, 새로운 기술 평가,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의 실무적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과 데이터 처리 방식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CJEU의 판례도 이에 맞춰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 영역, 예를 들어 AI 학습 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에서의 개인정보와 컨트롤러 개념이 어떻게 해석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앞으로도 애들리 채널의 GDPR 판례 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GDPR은 유럽연합 법률이지만 글로벌 표준으로 기능하면서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나 기관들도 EU와 거래하거나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GDPR을 잘 준수해야 하니 이런 판례 동향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GDPR 관련 CJEU 판례 시리즈 4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관련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